이른 아침 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매달 하는 군인손해 클럽에서 지난번에는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민간에서 우주 개발도 하고 무인상장이 오픈된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4차 산업을 혁명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시기인가에 대해서 어렵게 또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국회, 정보 그리고 산업계에서 아주 한국 인터넷 역사를 함께 하신 분들과 오늘 이른 아침 시간에 귀한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 자리 마련했고요. 나중에 또 플로어에는 질문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전체 질문 좀 드리고자 하는데 2016년에 그 스위스 은행그룹 UBS에서 4차 산업혁명 적응도를 글로벌 평가를 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때 우리나라가 26인가 했었죠. 지금 한 2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 이 한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체 패널분들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정사입니다. 사회자님께서 2년 전과 지금 비교해서 어떨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보스 포럼을 통해 가지고 산업혁명이라는 큰 아젠다가 국제적인 아젠다로 되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다. 각자의 그 각국의 특징과 그 나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림들이 다르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림은 그러한 제목을 달지 않죠. 어쨌든 지금 이제 얘기했던 다보스 포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스위스 투자은행 USB에서 발표했던 내용에서는 우리나라가 순위 25위로 나왔어요. 근데 그 순위도 중요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 가장 취약한 점이 노동 유연성이었어요. 노동성이 가장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법적 규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위를 했던 나라가 이제 스위스잖아요.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위를 했었죠. 물론 이제 단순 어떤 이제 이 평가 점수에 따라서 나누긴 했지만, 그러나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변화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라면은,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들은 아직, 에코노미 투자 부분이라든가, 전문 인력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적인 어떤 변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 환경 규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가 정부에서 낸 통계가 아직 없어요. 다만 민간 기관에서 통계를 많이 냈죠. 작년에 근데 2017년 4, 5월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사생의 준비 수준이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경우에 평균 10개 기업 중에서 3개 정도만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나이파 산하기관인데요.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 조사를 했어요. 거기서 각 대기업들에 대해서 자사가 지금 이제 4차 혁명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57.1을 자기 스스로 점수를 매겼어요. 중소기업은 어때요? 중소기업은 41.4점의 점수를 매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소기업 연구원이 7월달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4차 혁명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어떤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준비 대응 부분에서는 36.3%가 아직도 매우 미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을 한번 가볼까요? 지역 같은 경우에 대구 같은 경우가 작년 5월달 그리고 전북 같은 게 6월달에 지역에 있는 연구소와 학교가 합동을 해서 4차 혁명 대응에 대한 이제 실태 조사를 했어요. 평균 80%가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이게 물론 옛날일까요? 2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헤매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은 그러는 상황이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5위에서 아마
크게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 임종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신가요? 네, 저는 뭐 4차 산업혁명을 뭘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그런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와 뭐 생활과 이런 데 많은 변화를 이렇게 끌어일으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많은 그런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한 뭐 2년 동안 무엇이 이렇게 좀 변했을까? 전 랭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세히 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한국에서의 큰 변화는 그렇게 있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 좀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근 2년 동안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본 곳이,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곳들을 이렇게 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생활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뭐 이용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사람들이 생활을 이렇게 많이 좀 바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인공지능을 통한 이런 분석으로 뭐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무인화를 한다든지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생활 속에 편리한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차가 얼마나 이렇게 향상돼서 뭐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또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무인화를 했다든지 사람과의 이런 협업을 한다든지, 뭐 그리고 핀테크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존의 은행 서비스들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편리한 자동 결제, 모바일 결제, 뭐 이런 뭐 생체 그런 것들을 통한 뭐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많이 요새 대두가 되고 있는 뭐 이런 블록체인 관련의 뭐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2년 사이에 가장 많은 이런 큰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곳은 뭐 중국인 것 같고요. 중국에 가서 뭐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삶 자체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 뭐 이런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같은 것들을 뭐 쉽게 이용을 한다든지, 어디든지 갈 때 이제는 라이드 쉐어링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뭐 차가 필요 없게 됐다든지, 뭐 이런 공유 자전거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라든지 뭐 핀테크라든지 이런 게 많이 그런 것들을 뭐 무인화, 그리고 무인 상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하고 원격 진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변한 것 같고요. 심지어는 뭐 미국 같은 그런 경우도 뭐 이런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차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되고, 이 대중교통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몰아야 됐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일 자체도 이제는 원격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미국의 뉴욕하고 이렇게 실리콘밸리를 갔을 때 이렇게 확연히 느낀 게, 금요일 오후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이 직장들이, 사무실이 많이 비어있고, 왜 비어있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서 일을 하니까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보면 파괴적인 이런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뭐 우리가 2년 동안 한국에서 뭐가 이렇게 바뀌었냐 이렇게 보면, 그래도 하나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이런 스타트업에 가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올해 한 3조가 원이 넘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투자가 됐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투자를 좀 보기 어려웠던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뭐 투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좀 성과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바꾸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변화가 있었냐라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렇게 그런 체감할 정도로 변한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4차 산업 관련된 변화는 그다지 없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체감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셨고요. 한국 같은 경우. 네. 박성원 씨, 예. 네,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정부 차원에서는 주로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정부가 잘하는 방법이 있죠. 이제 8대 과제, 20대 과제 이렇게 지정을 해서 R&D 자금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부의 리소스를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벤처부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임정욱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모태가 들어간 자금들이 저희가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영역의 벤처기업에 투자된 금액이 10% 남짓한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활발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기벤처부에서 조금 더 관심 갖는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1, 2, 3차 산업혁명과는 좀 다른 측면은 기존의 어떤 혁명들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산업이나 업종을 대체하는 거라면 4차 산업혁명은 기존에 있었던 산업에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 그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자율주행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 이제 융합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의 경쟁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중소벤처기업의 전체 정책 대상이 이제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 공장,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이제 독일에서는 부르고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산업들을 새로 등장하는 신기술들이 그것과 결합해서 기존의 산업 업종의 경쟁력을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느리다고 말씀하셨고 경쟁국 또 주변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는 어쩌면 이렇게 임계점까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변화는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변화가 눈에 보이는 4차 산업,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산업에 이제 스며 들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내부적으로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석 실장님께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수면 아래에 수많은 그 발길질이 있는 구조다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랜디 김동준 대표님 오늘 이제 차가 막히 조금 늦으셨습니다.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이제 느끼시기에 4차 산업혁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근 한 2년간 보실 때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랜디 김성근입니다. 일단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는 그 P2P 금융이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대출자 투자 연결하는 핀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핀텍 산업에서 일단 저희가 사업 시작한 지 3년 반이 됐는데 그렇게 많은 변화가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사이에 이제 정책적으로 그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여러 샌드박스 이전의 모델로 위탁 그 테스트나 아니면 지정대리 인제도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거 역시도 뒤에 보면은 기존 금융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구조다 보니까 새롭게 생겨나는 융합 모델에 대해서 소화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래서 기존 금융회사와 반드시 협업하는 구조가 돼야 되고 그러면 저희 같은 회사가 이제 뭐 그런 기존 금융회사와 협업하지 않고도 새로운 융합 모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발생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그 장관 계실 때부터 이제 뭐 비조치 의견서를 활성화하고 좀 더 이제 섀도우 규제 같은 걸 많이 없애려고 공식적으로는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전체 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그냥 어떤 과에서 딱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전체 그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아예 모든 관과 이제 국회에서도 해석하는 방식이 일원화돼서 좀 바뀌어야 체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안 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사실 지난 2년간 변화가 많이 체감되냐에 대해서 핀테크 영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아주 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김성인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이 규제 측면에서 지금 개선돼야 될 점들이 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정부도 사실은 규제 혁신하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 것 같고 그런 말씀 나온 김에 그럼 정부의 규제 혁신이 지금 어떤 기조고 어떻게 가야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좀 전체 패널분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어렵죠? 제가 먼저 하는 게 좀 유리한. 네네네. 시장님. 일단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오늘 국회 일정이 있어서 제가 한 8시 45분이나 50분쯤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이름 아셨으니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리멤버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네트워킹 시간은 온라인으로 갖겠습니다. 규제에 관해서는 정말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가장 작아지게 만드는 주제고요. 좀 큰 담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나중에 좀 구체적인 얘기를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 그다음에 곱하기가 될지 더하기가 될지 모르지만 또 하나는 이해조정 능력, 이 두 가지의 함수관계가 결국 규제를 해결하는 어떤 역량이나 속도를 좌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위기라는 느낌이 강할수록 어떤 주어진 것을 바꾸려는, 그러니까 혁신의 어떤 그 욕망이랄까 힘이 강해지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좀 쉽게 바꾸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 위기의식이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이 규제, 또 하나는 사실 규제라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이해관계의 충돌이거든요. 이해관계가 단지 공무원들이 기득권이나 자기의 어떤 뭐 이해 때문에 어떤 규제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규제 뒤편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또 다른 어떤 논리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의 이야기고, 좀 더 들여다보면 그렇다면 택시 노조는 택시 노조라는 힘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공유 자동차 업계는 그만한 힘을 그만한 이 형태로 이렇게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결국 이해조정 능력이 그 사회가 얼마나 잘 성숙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지가 결국은 크게 보면 우리가 규제라는 걸 볼 때 이렇게 돼 있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얘기는 제가 다시 한번 저한테 기회가 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서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미래를 위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게 굉장히 힘든데, 미래를 위한, 그리고 또 젊은이들의 입장에서의 나이 든 사실 50대, 60대들을 위한 그런 40, 60대를 위한 그런 의사결정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견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누구도 전원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서 그걸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되, 그게 모험,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사실은 용기가 이렇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굉장히 높은 리더십에서밖에 해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나중에 완전히 그게 실패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을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정치인급이라든지 하여튼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확실히 좀 이해를 하시고,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미래를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규제 핵심 얘기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키가 닳도록 아마 들어왔던 용어이고 주제였을 겁니다. 규제 핵심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실제로는 어떤 이 혁신 성장이라는 큰 그림의 큰 목적의 수단으로서의 굉장히 더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제는 혁신이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혁신 성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소득주성하게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혁신과 성장은 쉽게 용어를 붙였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성장은 혁신의 결과이고요. 결과물로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혁신은 뭐냐? 혁신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구두선에 거치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 모든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꾼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혁신은 운동으로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레볼루션 무브먼트가 이루어질 때에 사회 각 분야가 동시다발적으로 혁신의 어떤 이 배에 같이 타야만이 이 배가 노를 저어서 항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가 규제 혁신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 입장도 있고요, 국회 입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간 기업이나
또는 이제 공공기관 입장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없애야 될 것은 빨리 없애야 될 것이고 있어야 될 것은 빨리 만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규제 핵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오죽하면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후보실부터 간 게 중요하게 여겼던 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걸 위해서는 규제 핵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으로 만들고요. 그 14개의 항목에 사명을 주었어요. 아마 4차 산업혁명위원회 활동했었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심의기구에 불과한데 뭔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장관의 자문기구가 아니에요. 행정위원회가 아니에요. 대통령 직속이라는 거죠. 대통령 직속. 직속이라는 의미는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라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활동기간 6개월이에요. 거기서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8번 회의를 했어요. 첫날 킥오프 했고요. 마지막 결론 회의였어요. 그 중에서 내용들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지금 현재 가장 큰 규제 핵심의 틀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주문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우리 규제 핵심 3법 정도가 국회에서 통과를 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규제 핵심 아마 보편적인 평가는 이제 막 달려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 정부 쪽에서는. 근데 지금까지 기다려준 게 우리 민간 기업들이고 지금까지 기다려준 게 국민들이었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안 그러냐면은 지난 정부 해오는 걸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규제 핵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전반적인 어떤 핵심 운동으로 성화되어야 되는 거죠. 레볼루션 무브먼트.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봅니다. 첫 번째, 과감하게 결행해야 됩니다. 거사를 치운다고 했죠. 여러분들 알죠? 결행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과단성, 과감성. 두 번째, 속도감을 가져야 됩니다. 스피드하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신속하게 규제 핵심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성입니다. 한번 규제 핵심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목을 메고서 집중해서 반드시 관철시켜내야죠.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게 기업들이 원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해충돌 문제에 따라 가지고서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이해충돌도 절대로 합의된 결론 내기 쉽지 않습니다. 규제권은 백날 첫날에도 그 결론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3요소를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과감하게 추진할 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동안에 말로만 그리고 어떤 구호로만 외쳤던 그런 규제 핵심 부분들이 제대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과감한 결행, 속도, 집중력. 예. 잠깐만 덧붙이면요. 제가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그 민간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8번의 회의에서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요. 그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그걸 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약간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그걸 해보니까 이렇게 받은 느낌은요. 그 약간 변명이지만 역시 그 심의 자문 그 조정 기구였던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 직속이라 그래도 정말 그를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려면은 아예 그걸 그 전력을 다해서 그 일만 하는 완전 전원 상임으로 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거기에 힘을 실어주려면은 조금 더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하는 일에 이렇게 그 올인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부르고 물어보고 힘을 실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좀 죄송하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좀 돌아보니까 그 말을 좀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나오면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었는데 이따 시간이 주어지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미 세 분이 말씀 잘 주셔서 근데 사실 저는 지난주에 그 전 재경직 관료가 중앙일보랑 인터뷰하신 걸 보고 되게 흥미롭게 읽어서 그걸 잠깐 그 공유 드리면은 뭐 혁신 성장이니 뭐 규제 개혁 이런 말을 요새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경제 자유화가 맞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매우 공감했던 건 결국은 기업가들이 이런 뭐 해외에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려고 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거든요. 심지어 저희 같이 이제 업을 하고 있는 그 회사들도 뭔가 신산업을 조금 해보려고 하면은 결국은 여러 법조항들을 보면 결국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뭐 비조치 의견서 같은 제도가 있긴 하지만 가서 미리 또 물어보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되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의 뭐 안전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뭐 그 환경 보호나 이런 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꼭 그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프레임을 갖추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들은 좀 경제 활동이 자유롭게 되는 것 자체가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드는데 뭐 이거는 아주 큰 얘기다 보니까 아까 임정수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청와대에서 아예 그냥 전향적으로 하지 않으시면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는 생각됩니다. 네, 민간 기업들은 이 자유 그립죠. 근데 걸리는 걸림돌이 참 많은데 4차 산업혁명위원회 얘기를 막 지금 하면은 막 화산처럼 터질 것 같아서 최근에 우리 저 실장님하고 센터장님 출장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해외 나갔다 오겠습니다. 실장님 프랑스의 엑셀레이팅 공간 스페이스 F 다녀오셨는데 프랑스 정부 혹시 정책 기조나 눈에 띄는 점 혹시 느낀 점 있으시면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해 정부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스테이션 F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포스팅하기도 했는데 거대한 유리 온실을 굉장히 이제 길이 300m 내부적으로 한 3층 정도의 공간으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유리 온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1, 2, 3층이 다 눈에 들어오고 그게 다 뚫려 있습니다. 이제 3층에는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들, 그다음에 2층에는 한 3,000석 정도의 개가식 칸막이조차 없는 그런 그 업무 공간. 거기엔 1,000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그 안에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층은 이제 그 작은 뭐 이렇게 컨테이너나 유리 회의실 같은 그래서 이제 얘기하거나 그렇게 들어가는 그게 이제 한 300m 쭉 이어져 있는 공간인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른바 네트워킹, 밍글링, 뭐 믹싱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 게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그곳도 결국 이제 스타트업이 가장 중요한 정책의 목표였고 그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은 대기업, 정부, 해외 이것과 어떻게 네트워킹을 가져가느냐에 이제 좀 그 관심을 많이 쏟고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제 느낌은 아마 미래 시대 지금부터 이미 시작된 국가 간 경쟁의 그 경쟁력을 좌우하는 건 그 나라의 단일한 벤처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어느 나라가 좀 더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가져가느냐 그거는 이제 산학연의 연계일 수도 있고 대중소기업의 연계일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규제 이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종합적으로 그런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느냐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공간적으로 이렇게 뭉쳐 있는 융합되어 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 임정수 대장님 실리콘밸리 가셔서 네, 뉴욕하고 예. 실리콘밸리를 좀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그 어쨌든 계속해서 변화가 굉장히 빠른 곳이지만 그 변화가 역시 계속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중에서 그 모빌리티에서의 그런 변화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뭐 이런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이런 그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가 너무나 이제는 일반화가 되고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지역에서 이걸 누르면은 거의 5분 10분 안에 차가 다 이렇게 해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뭐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사람들이 생활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임팩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게 주차장 같은 데가 예전보다 덜 붐비는 인상을 받아요. 예를 들어 공항 장기 주차장 이런 데 더 이상 사람들이 차를 갖고 가서 세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드 쉐어링 그 타는 데들이 완전히 이제 정착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지역들이 보면은 차가 없어서 뭐 그런 가난해서 뭐 그렇게 좀 접근성이 떨어지던 그런 지역들도
예전보다 잘 개발이 되고 부동산 개발하거나 그런 걸 할 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드는 게 예전보다 더 많이 구글이라든지 GM 같은 데서 이렇게 굴리는 자율차들이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산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져서 제가 이렇게 만나는 뭐 이런 친구나 후배나 이런 친구들이 갖고 나오는 차들이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새로 나온 이제 모델 3가 굉장히 이제 많아졌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그 사람들이 칭찬 이야기하고 이런 게 마치 옛날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의 이야기 같다라는 그런 느낌. 아, 이 차는 정말 타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뛰어나다. 이게 이 한번 맛을 들이니까 다시 옛날 차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다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 와중에 테슬라가 굉장한 그런 위기에 있다가 지난 3분기에서 그 위기를 어쨌든 그 극복을 하고 거의 한 3천억이 넘는 분기 흑자를 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그게 겹쳐진 뉴스가 현대차가 2010년 이후에 최하의 그런 영업이익을 내면서 3천억이 안 되는 한 2,800억 정도의 이런 영업이익을 냈다는 게 사실 이렇게 겹쳐지면서 뭐랄까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니는 모빌리티에 있어서 의식주 행에 있어서 이런 큰 변화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격으로 일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이 사람들이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패턴들도 이렇게 좀 바뀌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에는 이번에 그 지난주에 아마존 고 무인 상점이 이렇게 열었는데 그것도 이제 6번째 고요. 계속해서 빠르게 이제 그걸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유통이라든지 이런데 새로운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서 자동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했고요. 뭐 하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슬로우하게 일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일찍 퇴근하고 회사도 잘 안 가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여기 실리콘밸리가 너무 그렇게 좀 슬로우하게 일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만난 그 이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로 하신 말씀이, 그런데요 여기 사람들이 생산성 프로덕티비티는 굉장히 높아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집중해서 일을 하고 일을 잘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에 자문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3-4명이 하는 일을 한국에서는 10명 이상이 하더라. 스타트업 항상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는 데이터 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것을 하고, 그런 그 혁신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실 그런 땅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한국은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거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좀 이렇게 그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요. 근데 말씀 나온 김에 지금 모빌리티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모빌리티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데요. 민정센터장님은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모빌리티 혁신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이 얘기하신 중앙일보 그 기사 같은 경우에 거기서 그 뭐지 변양호 회장님인가? 예,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선진국에서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사실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에서 지금 다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런 제가 이렇게 가보면 우버의 직원이 2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예, 그리고 거기서 9천 명이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첨단 데이터 산업을 연구하는 그런 큰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날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실 칭송을 하고 사실 그러는데, 그런 그 이스라엘 같은 혁신 국가가 되고 세계에서 이스라엘에 전부 R&D 센터를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나라가 가져가야 되는 것은 사실은 두뇌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그런 그 랜디치라든지 이런 핀테크의 혁신 기업이라든지 라이드 쉐어링 혁신 기업이라든지 자율주행차 혁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런 회사들이 투자도 많이 받아서 그런 그 엔지니어들을 사실은 많이 뽑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외국으로 잡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한국의 첨단 회사들한테 일을 하고 거기에서 그 실력들이 올라가면은 외국에서도 그걸 투자를 하고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한국에 이스라엘처럼 R&D 센터를 세워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변화가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나오는 그런 영역에서 아무것도 사실은 지금 못하게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예를 들면 라이드 쉐어링이나 이런 것도 아무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보지도 않는 상태가 지금 거의 한 3, 4년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는 지쳐서 떠나고 시도도 안 하고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게 아닌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듣는 저도 되게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안정성 의원님 아까 이제 하시던 말씀 중에 지금 계속 나온 얘기가 정부가 뭐 결정 안 하고 미적미적 되는 게 물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아쉬운 점이 어떤 게 좀 가장 있으신지요? 가장 큰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2000년대 들어와서 불고 있는 국제적인 글로벌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내가 처해 있던 어떤 그런 산업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의 위험했던 위기 상황이 아니라 산업적인 매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는 정부 쪽이나 또 여기에 뒷받침하는 입법적 기능을 갖고 있는 입법부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교육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매우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제대로만 된다 하면은 지금 이렇게 쉽게 우리가 규제 핵심을 입으로만 외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발붙기를 나서야 하는 상황이죠. 예컨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98년도, 97년도 그때에 우리가 IMF 위기상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절박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금모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과감하게 금융 핵심의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말이 4차 혁명이지 이미 그 물결 그 파고는 이미 4, 5년 전 이전부터 물길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돛담배를 타고서 그 자체를 못 넘고 있었던 것이죠. 거대한 함선이 이 치는 물길을 갖다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돛담배를 타면서도 그 파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좀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인식을 아주 좀 더 신중하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의 핵심이 지금 여러분들 쭉 얘기하고 있는 중에서 규제 핵심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혁신이 사회적인 어떤 운동으로 성화되는 이러한 역할들을 누가?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줘야 된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우리 같은 상황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정부는 중재자 역할 또는 조정자 역할 그래서 민간 주도의 기업, 산업 활성화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위기 상황이라는 게 판단이 되고 그런 평가가 된다면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규제 핵심이고요. 그게 따르는 제반 환경 조성은 누가 해야 되냐?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 가지 R&D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요. 옛날에 우리 R&D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과학기술, 기초과학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세밀한 거.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 우버. 근데 우리나라 왜 시작을 못했을까? 물론 규제 문제도 있지만요.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자하지 않고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정부가 방관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새마을운동. 물론 명함에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요. 범국민적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더 이상 굶어 죽을 수가 없다. 살아보자. 지금은요. 저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큰 물거리 속에서 그러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게 정부가 빨리 제대로 인식을 하고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응 조치의 방안을 내려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민간 기업들 비롯해서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일종의 정부와 기업과 민간 이렇게 해서 삼두마차가 동시에 움직여져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일원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정부에 돌아서 일을 하다 보면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규제를 바꾸겠다는 그 의지랄까 그 실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큰 담론으로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위기 의식과 이제 갈등 조정 능력이 결국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규제를 나타낸다고 봤는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풀 거냐? 그럼 뭐 위기 의식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갈등 조정 능력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좀 단계별로 나눠보면요. 아까 이제 우리 임정욱 센터장님이 좀 최고 지도자의 어떤 강력한 의지. 근데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 이슈는 대통령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이제 반대하고 있고요. 지금 공유자동차 관련돼서 오늘 아침 뉴스 보면 여당,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사회는 어쩌면 대통령도 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영역의 규제와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무슨 이제 정부 갔더니 이제 금융위와 국세청과 이제 우리 금융 정보를, 이를테면 납세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굉장히 신용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유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부처가 있고, 그 정보는 굉장히 개인에게 소중하고 납세한 사람의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공유한다는 것이 생겨지는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어쩌면 정부 최고 권한을 가진 분이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의 규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겪은 일인데, 어떤 실제 벤처하시는 분이 굉장히 난망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우리 벤처 투자에 관한 규칙에 보면 투자를 받은 회사의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면 모태가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하나 있는데, 그 규정 때문에 추가 투자 유치를 받을 때 글로벌이나 다른 기업들이 이런 조항으로 투자 받은 데는 우리 투자 못한다. 이제 그런 어려움을 그 회사가 겪고 있었거든요. 이런 건 그냥 제가 바로 풀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왜냐하면 R&D에 혹은 다른 투자 요령에 이런 게 있나 봤더니 없어가지고 이건 불합리한 규제고, 이건 그냥 어쨌든 규제 영역들이 이렇게 심지어 대통령도 손대기 어려운 영역에 이제 규제가 있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의지를 갖고 하면 되는 규제가 있고, 심지어는 어떤 실권을 가진 실무자의 유권 해석 내지는 그냥 조치만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좀 세분화하고, 특히 이제 마지막 규제 같은 경우는 그분과 제가 어쨌든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풀렸잖아요. 결국 정부와 민간과 자주 이렇게 만나고 규제 끝장 캠프를 하는 게 효과가 있나 없나 하지만, 저는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정부에서 사실 몰라서 못 푸는 규제도 있고요. 알면서도 못 푸는 규제도 있는데, 적어도 그런 디테일한 영역의 규제들은 계속 또 이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지 말고 어떤 점에서는 무슨 법 시행령 몇 항 몇 조의 무슨 규정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는 것들이, 아니 정부가 그걸 몰라? 근데 사실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제의 카테고리의 크기나 그런 거에 따라서는 접근 방법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규제가 줄어드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뭘 바꿔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정부에 또 청원도 하고 알리는 그런 액티비티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최근에 그래도 아시는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다행히 통과됐는데, 그래서 저 협회에서도 과기부 차관님 모시고 업체분들 모시고 설명회도 했고요. 근데 이 규제 샌드박스 3법에 대해서 거는 기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준 대표님 먼저.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인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금융혁신법은 아직 통과까지는 안 되는데 계류 중이긴 하지만 뭐 통과될 걸로 다 예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뭐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베드 같은 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었냐에 대해 생각하면은 혁신법 같은 경우는 그런 기존의 틀에 맞추지 않고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아니면은 저희가 본질적으로 잘해야 되는 걸 더 잘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게 가능해지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근데 이제 여전히
그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들하고 연결되는 건데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항상 학계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또는 그 언론에서 이걸 분석해서 얘기하시는 것보다 두 발짝 이상 먼저 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어떤 이 민간에 의해서 이제 시장을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앞에서 끌어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혁신법에 대해서도 어떤 게 뭐 그 허용돼야 되고 그렇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심의위원회 이런 걸 구성을 할 때 뭐 한 20명 중에서 서너 명 정도만 이제 정부에서 참석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민간에서 참석을 하시게끔 구성을 하겠다라고는 보았는데 기존에 이제 어떤 뭔가 규제 개혁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회의든 어떤 뭐 TF 회의든 이런 거를 할 때 보면은 항상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후자에 속하는, 그러니까 두 발짝 뒤에서 어떤 것들을 분석해서 같이 이제 뭔가 생각을 공유하는 유의 그 대화가 훨씬 많거든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훨씬 더 앞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예를 들면은 국내에서만 또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그 쪽에는 굉장히 정책 자금도 사실상 해외 비교랑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데다가 돈을 투여하지 않고 정책 자금을 투여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다 알아서 벌어지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미국에서 그 한 8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도 뭐 공유 경제라든지 뭐 어떤 그런 우리나라에서 딱 정의하는 단어들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항상 뭐가 딱딱딱 다 튀어나오고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뒤에서 캐치업하면서 여러 산업에서 뭐 그 전체 컨설팅 회사라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이런 걸 분석해서 조금 보완하는 정도의 정보를 공유했지, 이게 정부 차원에서 어떤 걸 우리는 이런 거를 그 추진하겠다, 좀 더 장려하겠다, 그 이후에 산업이 발전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혁신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기대하는 바는 그 전체 문항에 적혀 있는 것만으로 봐서는 실제로 섀도우 규제가 없어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는 기대가 큰데, 실제로 이게 가능해지려면은 민간에서 더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구축이 돼야 되고, 뭐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미국 같이 이렇게 핀테크가 많이 발달된, 예를 금융혁신법이라 하면 이렇게 발전된 곳에서의 그 실제 민간 사람들도 참석하게 해서 왜 싱가포르가 미국과 호주와 독일, 영국 다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반문할 수도 있는 환경이 구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이걸 사전 허용하는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거고, 그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 공감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두 발짝 앞서 가시는데 과연 또 기존 조항을 해석하는 게 너무 계속 악순환 아니냐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안 의원님 나중에 좀 크게 좀 논의할, 사실은 입법 체계라든지 거버넌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맨 마지막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예. 규제 3법, 샌드박스 3법에 대한 안 의원님 기대사항 또는 뭐 말씀. 네, 규제 3법, 규제 핵심 3법 이렇게 일종의 얘기하죠. 사실 여러분들 그 유래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2013년 2월달, 3월달에 이제 우리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조직 협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사실 이제 정부 조직 협상의 실무팀장을 제가 했고요.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그때 중간에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죠. 앞으로 이제 이 ICT 융합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법을 하나 만듭시다. 그 당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정보통일산업법부터 해서 동일유산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흔히 아시는데 뭐 소프트웨어 진흥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하나의 단일 법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이나 또 우리 일어나는 이제 중소벤처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신속하게 이 법에 따라서 규제를 좀 덜 받고 그러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시다라고 이제 제안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페이지짜리 페이퍼를 만들어서 이제 협상 단상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 여당에서 키를 시켰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협상의 핵심은 이제 결국은 이제 미디어 부분이었죠.
그러다가 어쨌든 우여곡절이 협상이 끝나는 시점에 하루 전날 그 당시 여당에서 지난번에 야당에서 제안했던 그걸 합시다라고 제안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때 만들어진 법이 지금 현재 있는 그 ICT 융합법입니다. 융합법이고요. 그 당시 임시 조치가 처음으로 도입됐죠. 그러나 그게 시행한 게 이제 잘 아시기 2014년도 시행을 했고요. 13년도 만들어져서. 근데 그 이후에 지난 3년 4년 동안에 단 3건의 임시 허가에 대한 부도 접수가 됐지만 한 건만 사실 실효성 있게 나갔는데 그것도 부처 간에 서로 이제 니밀락 내밀락 하다가 결국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그 니밀락 내밀락 뭐냐면은 임시허가 이후에 빨리 법을 만들어서 개정법을 만들든 재정법을 만들어서 그게 부응하는 그런 규제 핵심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참에 이제 다시 한번 재정비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규제 핵심 3법이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 임시허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규제 실정 특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규제 샌드박스법이죠. 그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괄 처리 제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이걸 뭐 신속 처리인데 이런 신속 확인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매우 전 개인적으로는 진일보됐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정보통신융합법은 사실은 이제 제가 굉장히 인벌부가 많이 돼 있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에 물론 이제 우리 심의위원 구성 부분이라든가 심의 운영 부분들은 좀 더 개선해야 될 점이 있겠지만 우선 이 점을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런 이제 스타트업이 사실은 현재 규제와 그리고 어떤 그 산업 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엣지 부분에 서 있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좀 기대가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2년 범위 안에서 1년 정도 더 이제 연장해주는 그런 이제 임시 조치라든가 임시 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규제 관련된 샌드박스가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향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적이고 그리고 상시적인 규정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김 대표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처음에 나온 게 영국에 이제 핀테크가 시작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샌드박스잖아요, 박스. 이제 박스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규제 관련된 부분만큼은 운동장 개념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 운동장이 넓은데요. 비가 오고 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생깁니다. 한쪽은 움푹 패 있는 곳이 나오고요. 한쪽은 땅이 밑으로 침하되면서 돌뿌리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땅이 패인다는 것은 흙을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필요한 부분들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덮어줘야 됩니다. 돌뿌리 튀어나왔어요. 이 아이들이 뛰다가 걸리면 넘어집니다. 빨리 뽑아줘야 되는 거죠. 앞으로 향후에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개념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의미에서 운동장 속에 패인 것을 메꾸고 돌뿌리를 뽑아내는 이런 것으로 좀 더 이 규제 핵심 3법이 좀 더 진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샌드박스 넘어서 규제 그라운드법으로 하길 바랍니다. 네, 센터장님. 물론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샌드박스라는 말을 맨 처음 들어본 게 제 기억도 4년 전에 2014년에 8월에 제가 처음으로 핀테크에 관심을 갖고 핀테크에 대한 글을 어디 칼럼으로 기고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처음 영국에서 샌드박스라는 말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뭐 하여튼 간간히 계속 한국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샌드박스 이렇게 소개되고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하는데 지금 4년이 넘게 이렇게 걸렸다는 게 너무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전 세계에는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변화와 진보가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뭐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면은 이 자율주행차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운전석에 사람 없이 무인으로 다니고 그걸 돈을 받는 이제 서비스를 구글 웨이모가 연내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샌드박스를 해가 또 이 한 2년을 테스트를 또 해가지고 그걸 허가를 해줄지 말지 이거를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어프로치가 이제는 또 환경이 바뀌어서 또 느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 이 걱정도 약간 있습니다. 예, 그나마 그래도 물꼬를 좀 트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하고 민이 너무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허락해 주세요라고 정부 쪽 이야기를 해도 이게 제대로 어필이 될지 또 정부 쪽에서는 제대로 이해를 할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규제 소통에 대해서 민간 쪽에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컨설팅하는 분들이 나와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좀 하나만 있죠. 덧붙이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런 창업가들은 뭔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라고 도전하고 나오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해볼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이게 되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은 이렇게 느끼는 점이 뭐 좀 해보겠다고 하면은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이건 이거 때문에 당신 하는 거 안 되니까 하지 말든지 포기하든지 거의 이런 식의 그런 반응들이 나와서 우리가 너무 우리 사회 자체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하려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걸 응원하고 밀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 시비 걸고 트집 잡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마인드셋이 먼저 변하기 전에는 아무리 무슨 법이 나와도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한 말씀씩 질문을 드릴게요. 뭐 정리하시면서 지금 윤종선 대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약간 보수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좀 마음들도 계신 것 같고, 계속 어법 간 갈등, 뭐 소통 부재, 결단력의 부재, 계속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보면 그들은 일단은 네거티브 규제이기 때문에 일단 하세요. 문제 생기면 면밀히 보다가 보완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초엘리트 집단 공산당이 딱 분석해서 이거 해! 국가적으로 도움돼! 하면 또 하고, 근데 우리는 할지 말지 계속 최근에 들어보면 어법간 갈등 뭐 계속 있잖아요. 그럼 정부는 방관 좀 이상한데 어쨌든 좀 신중 계속 이런 모드인데, 그 정리하시는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럼 4차 혁명 방식은 뭔가? 역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그냥 원래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 더 생각이 났는데, 뭐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은 관에 계신 분들도 변화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보다는 실제로 지금 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소지 때문에 변화를 시도 못하는 게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네거티브제도 이런 거까지 이제 막 진일보에서 나가기 전에 제가 그런 뭐 법을 만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정책을 실무를 하시는 과장 사무관단에서의 어떤 정책 결정들에 대해서 그 이 결과에 대한 거를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과가 이게 다 책임져야 하는 구조로 가면 사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거를 뭐 면책이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의위를 잘 구성해서 여기서 결정 난 거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의 소지가 발생하더라도 어떤 그 한 개인 한 담당자한테 이거를 모는 거는 그거부터 사실 그것만 해결되더라도 지금 뭐 혁신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변화가 그냥 바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그렇게 딱 정의가 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혁신적인 게 얼마나 추진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KPI화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생각은 결국은 제가 아까 서두에 뭐 경제 자유화 뭐 이런 그 기사에서 본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보호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시장에서 뭔가 새롭게 추진해서 발전돼야 되는 거는 굉장히 독립적인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한 곳에서 이 모든 걸 하는 순간 이게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굳이 저희 회사로 비교를 하자면은 리스크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아주 보수적인 팀과 리스크 팀과 신사업 팀이 같은 그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얘기만 나오다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뭐 아예 네거티브 제도로 가기 전에 그 중간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회 안전망에 대한 거나 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건 아주 민감하게 다뤄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정부에서 그 정책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약간 그 분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밖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좀 열어서, 근데 이 열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열자보다 사실 제가 그 시장에서 느끼기에 그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이거에 대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면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지 않으면은 변화가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혁신법에 대해서도 어떤 요청이 들어가면 30일 이내에 그 유관부처가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유관부처에서 답을 30일 안에 주려면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그 자기네가 책임을 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뒤집어 쓸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아마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흔히 표현하죠. Not in my term이라고 해서 어차피 이게 또 로테이션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그 과 변화도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사실 좀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6개월 내지는 1년 있으면 다른 과로 이동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물론 이렇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분명히 이런 그 감정적 장벽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면 혁신법 취지가 원래 이제 만들어진 취지대로 잘 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와닿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정부 부처로 다 권한이 다 이렇게 박혀 있고, 또 때로는 서로 자기 거 아니다라고 다투기도 하는데 책임이 너무 집중돼 있다. 그래서 좀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그 위원회로 분산시키는 그런 식으로 좀 정부 조직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도 있지 않냐. 그리고 거기서 결정한 건 거기서 다 책임을 지는 거고, 그 진짜 실행하는 공무원분들은 그 따로 책임 묻지 않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안정성 의원님은 예. 네, 뭐 이제 미국식도 좋고 중국식도 좋고 뭐 다 장단점이 있죠. 우리는 우리 한국식을 따라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의 특징이 뭐 정부 주도형이고 수출 주도형이었다는 게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이 정부 주도형, 수출 주도형이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이 되면서 그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노동 착취 문제라든가, 그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노동 운동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그게 산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작용이야 이렇게 또 평가한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는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아마 불쾌했을 겁니다. 아까 이제 이해충돌 문제를 우리 이제 석 실장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모든 사회, 모든 구조, 모든 조직에는 이해충돌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있다면 지는 자가 있고 지기 싫어하는 자가 있는 거죠. 먹는 자가 있으면 먹기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누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사회 구조이고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것들 전제하에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본 관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성자 독식 구조입니다. 먼저 먹지 않으면 먹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술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 않으면 마냥 우리는 뒤에서 따라다니는 사냥꾼의 거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기를 나르는 사람 그것밖에 안 될 겁니다. 셰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정부가 나설 때는 반드시 나서주라.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마라. 추상적이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R&D, 투자, 그 다음에 규제 이런 부분만큼은 과감하게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이해조정 안 되는 부분 안 되면은 밀어붙여야죠. 그걸 언제까지 방관할 겁니까? 대한민국 26년, 30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두 번째, 정부가 민간 길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지난 제가는 이제 우리 뭐 이게 역대 우리 공무원들 우리 관료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래가지고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 방문할 때 보면요, 왜 보도자료 왜 뿌려요? 조용히 가서 만나서 얘기 듣고 아니면 밤에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요상이 뭡니까 도대체? 법 제도적 뭘 제가 바꿔야 됩니까? 정부 어떻게 정치해야 됩니까? 이 얘기 들으면 안 됩니까? 기자한테 보도를 왜 뿌립니까? 자기 홍보하러 갑니까? 자기 누굴 만났다고 사진 걸려고 합니까? 이런 문화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좀 이따 제가 마지막에 막 기회가 되면 우리 관료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마 지금 우리 김 대표님 한 얘기가 그 얘기일 겁니다.
공무원들이 1년, 2년 있으면 로테이션 합니다. 이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요, 다시 다른 분야로 옮겨갑니다. 소프트웨어 쪽을 일을 하다가요,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통신 정치로 바뀌어요. 그 이 부분 가가지고 이분이 6개월 동안 모든 걸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사이 세상은 바뀌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기업들이 이 규제를 풀어달라면요, 아직 공부 중 이렇게 됩니다. 공부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규제가 또 나와 있어요. 저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나중에 관료 조직에 대한 새로운 어떤 종합적인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 특화된 공무원들, 우리 요즘 말하는 이제 전문 공무원 제도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분야가 아닌 세 분야,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여기는 철저하게 도입을 해야 됩니다. 한 분야에서 주무관부터 시작하든 행정고시학교에서 사무관부터 시작하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선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메리트를 줘서 여기서 국장도 다니고 실장도 되도록 이렇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문 공무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소신껏 일했을 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안전망 구축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신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해서 안 될 것을 반드시 하지 않는 이런 어떤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좀 더 신속하게 정착이 된다면은 좀 더 변화된 모습들로 우리나라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그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뭐 그런 게 있는지는 사실 저는 이처럼 촘촘하게 그 전 세계가 연결되는 시장에서는 해외에서 성공한 거는 똑같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되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약간 그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는 한국에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어떤 두려움이 됐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되면은 오히려 일자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냐. 이게 미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런 두려움으로써 너무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뭔가 일자리 적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생산성을 2배, 3배로 이렇게 높이면서 더 좋은 일자리들을 사실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을 많이 없앨 수 있는 사회 복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뭘 하려는 창업가들한테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당신이 그걸 하면 일자리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부담스럽고 그런 저항에 직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라든지 이런 게 안 풀리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부터 좀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젠 사람들이 굳이 출근해서 일하지도 않고 모든 일들을 화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IT 툴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뭐 결제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 공무원들은 보면은 국회 눈도장 찍으러 빨리 가야 되고, 예, 그리고 뭐 지방에서 이렇게 공공기관 계신 분들이 다 서울과 여의도와 광화문을 헤매고 있고, 그리고 자료 공유 같은 거를 다 그 카톡 단톡방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그런 거에 대한 변화는 하나도 이렇게 만들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저도 상당한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한다고 하는데 진짜 혁명하고 있는가가 왜 안 되냐? 의식이 바뀌지 않았다. 예, 두려움 속에 뭐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정도의 의식 가지고는 선도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4차 산업혁명 이후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빨리 좀 불식시키고 희망으로 가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있기를 예, 저도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왜 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에게 왜 필요해서 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외국이 하니까 우리가 하자라고 우리도 똑같은 거 해야 된다라고 자꾸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우버랑 똑같은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사실 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은 창업가들이 한국의 그 지역의 그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자는 거거든요. 네,
시간이 좀 돼서요. 그 마지막으로 오늘 열심히 들어주신 그 참석자분들께 그 질문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패널 지목하셔도 되고요. 예, 질문 있으신 분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전자신문의 김시소 기자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안 의원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뭐 계속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총 집합체처럼 지금 약간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승차공유제도 카풀 관련한 지금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 충돌도 충분히 지금 다 드러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정부도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상태인데 뭐 현재 정부랑 여당이랑 뭐 TF 구성해서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면은 논의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공회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선례가 돼가지고 나머지 그런 어떤 말씀하신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부분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이게 만약에 그 어떤 지금 의원들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당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논의가 공회전 된다 그러면은 어떤 그 플랜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 내년부터 좀 어떻게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인식의 문제 얘기, 우리 사회자님도 그 얘기했지만 인식의 문제라는 게 굉장히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게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진칭의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충돌 문제도 있지만은 그걸 이제 바라보고 접근하는 어떤 정부나 또는 이제 국회 내에서의 뭐 구성원들, 의원들 간에도 그는 이제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동차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단위로 해서 택시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전국적인 이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그러면 뭐가 가장 생각납니까?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죠? 집단 행동을 통해 가지고서 지역 단위로서 예컨대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의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요즘 일어나고 있는 유치원과 관련된 내용도 아마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갑론을박하고 있기는 하나 상당한 공감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공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그러한 단계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갈 것이냐.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여러 가지 방안 내놓죠. 택시 기사들의 기준은 이제 복지, 처우 회사의 문제, 기본료 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걸 내놓습니다. 늦었죠. 이 문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왜 국토부는 그 전에 그걸 못 내놨을까요? 이게 우리가 4차 혁명위원회도 논의를 일부 했는데 그때 왜 그 얘기 못했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4차 혁명위원회 위원들이 당연지 위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조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많이 걸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년 초까지는 아마 의원들 상호간에도 이런 정부에서 내놓는 그런 이제 대안들, 이걸 플러스 이해관계자들인 예컨대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택시업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근 시간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물론 이제 많은 의원들 법안을 내놨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어떤 이제 이 뭐랄까 이제 동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년 초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쉽게 할 기분은 그렇지만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 치열한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는 분명한데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이상직 변호사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저는 건강하고 빠른 실패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진짜 성공 사례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 하려면은 아이디어는 민간에서 나오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상품이나 서비스도 민간에서 나오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존 법령이 막고 있다면은 그거는 공무원들이 그리고 국회에서 당연히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안 하면은 그거는 공무원이나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이나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기존의 생존권이나 기존의 기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라이드 쉐어링 같은 경우에 택시업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 조직법의 그 하위 법령 중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상임법도 정부 조직법입니다. 이 규정 내용을 보면은 그런 정부 정책을 실행하거나 법령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하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게 해서 이해관계자를 모으고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공무원들의 이해 조정 능력하고 대안 제시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규정을 그 정부나 저희 그 민간의 업계들 잘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혹시 국회에서 이 대통령령으로 있는 이 규정을 좀 정부 조직법과는 별개로 좀 법률로 좀 만들 계획은 없으신 건지, 이 규정을 좀 효과적으로 조금 활용하면은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 생존권이 걸린 문제는 결국은 얼마만큼의 허심탄회하게 자기들 의견을 내고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에 관해서 분명히 우리 뛰어난 공무원들이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하려면 저는 이 대통령령을 법률로, 정부조직법 하에 대통령이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들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입법의 문제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상직 변호사에게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사실 거기 이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활용도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 간에는 사실 이제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사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국무조정실도 안 되면 결국 이제 청와대가 나서는 이제 그런 형국이 돼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업무 중복 문제라든가 근한의 문제라든가, 이제 근한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냐면 예산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그중적으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 기준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무조정실장도 그걸 가지고서 논의를 하려면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이 근데 뭐 장관들을 모아놓고 또 차관들 모아놓고 얘기를 해서 조정할 텐데 그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입법 유래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이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항상 대통령령을 가지고서 하는 부분들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때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에 따라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정부 조직 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법률로 이제 명시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시적절하게 변화를 줄 수 없는 그런 이제 한계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 취지는 지금까지 어떤 사문화된 어떤 그런 정도로 치우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실효성을 담보하려면은 모법에 이제 그 맹시라는 이제 기본법적인 차원에서 그 규정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죠, 4.3 혁명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4.3 혁명이라는 이제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대략적으로 우리 관계 부처가 아마 웬만 다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이게 IC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들 그중적인 조정 역할을 하는 이제 기능을 이제 준 게 사실 4.3 혁명위원회거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조정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요. 이제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이제 충분히 10분 이제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4.3 혁명이나 큰 그림 속에서 A 장관, B 장관, C 장관 서로 다툴 때에 4.3 혁명위원회 나서 가지고 가림막을 타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 처음에 대선 기간 동안에 제가 4.3 혁명위원회라는 대선 조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적에는 원스톱 서비스. 4.3 혁명위원회에서 결정 나면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따르지 않는 장관들 다 잘라버리라. 라고 할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가 안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당시는 저희가 만든 안에는 이게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하자. 그리고 단독적인 어떤 그 설립기구를 법제화시키자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었지만 그게 다 무산됐죠. 어쨌든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처 간에 있는 분쟁 문제를 원활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면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도 중요하나 어떤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두는 것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주제가 이제 파괴적 혁신의 시대, 정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였고요. 네, 사실은 파괴라는 말이 되게 좀 겁이 나죠. 그 예전에 무슨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무슨 외국 이름이라 까먹었는데 그 매 이름이 있어요. 그렇게 매가
30년이 되면은 부리가 닳아가지고 사냥을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그 부리를 자기 스스로 바위에다가 다 갈아버리고 완전히 갈아버려야 새로 완전히 난답니다. 근데 거기서 난 이 부리를 그냥 굶어 죽던지 뭐 벌레 먹고 살래 하면 그러다 죽는 건데 그걸 완전히 가르면 30년을 완전히 새롭게 진짜 부활하듯이 사는 그 종류의 매를 봤는데요. 지금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건 사실은 쉽긴 한데 이제 시대가 그런 걸 허용하지 않는 시대고 혁신인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새로운 부활을 위한 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우리 모두 구성원들이 함께 갖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시간에 경청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우리 패널분께 박수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